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됐습니다. 차량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1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4명이 숨지고 나머지도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세혁 기자. 네, 삼척시 승합차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인명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바로 이 차가 사고가 난 승합차인데요. 도로 옆에 뒤집혀 있던 승합차를 지금은 이 도로 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는데요. 특히 오른쪽보다는 왼쪽, 그러니까 운전석 쪽 옆면이 파손 정도가 더 심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7시 반쯤인데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 있는 도로에서 승합차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1살 강모 씨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4명 가운데 2명은 강씨 등 내국인 여성이고 나머지 2명은 태국인 남녀로 파악됐습니다. 또 3명은 크게 다쳤고 6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측 승합차에는 내국인 9명과 외국인 7명 등 1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직후 외국인 3명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단체로 승합차에 타고 쪽파 파종 작업을 하기 위해 충남 홍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극커브 내리막길에서 반대편 옹벽을 부딪히면서 30m가량 내려온 뒤 도로 옆으로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탑승자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6월 임시국회를 소득 없이 끝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향후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를 받아야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과 다른 것을 연계 처리하는 일은 없다며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경제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위협을 막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상황이 시급한데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왜 국민들이 한국당을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때는 3년 차가 될 때까지 5번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줬다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추경안을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할 건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하루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고 하루는 추경안과 해임안을 표결하자는 문희장 중재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회동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지난주 합의했던 것처럼 오늘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는 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진단과 그 처방이 여야가 각각 다른 상황이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연합이 과반을 확보했다면서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재 부품 산업에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간 구한말 쇄국 정책과 다를 게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면 내교적으로 풀든 결사항전하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을 편가르고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됐던 비상협력기구 구성의 구체적인 논의도
이번 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여파로 정치권 지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 후반대로 다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7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0%포인트 올라 51.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떨어져 43.1%로 나타났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50%대를 찍고 소폭 하락했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포함한 반일 여론이 퍼지고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덩달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웃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상승해 지지율 40%대를 훌쩍 넘겼고 한국당은 3.2%포인트 내려가 30% 선이 무너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의 기록까지 추락한 수준입니다. 리얼미터 측은 일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중도층과 진보층의 공감을 얻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고 그 여파가 한국당의 하락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일 감정 여론이 좀 많이 확산돼서 지지도가 좀 결집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이 조금 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민주당 쪽으로 좀 옮겨진. 이 밖에 정의당은 1.3%포인트 올랐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씩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총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언론에 공개되는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입장을 밝힐 경우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단이 잠시 뒤에 출국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리 대표단 몇 시쯤 출국 예정입니까? 네, 잠시 뒤 오후 1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합니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수석대표로 이끌 예정인데요.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 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네바 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합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서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WTO 이사회가 끝나는 24일에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 마느냐. 자, 일본의 의견 수렴이 마감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2차 무역보복 조치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에 응해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일본 가의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가의 의결을 곧바로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우리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실행에 들어가는 건 다음 달 후반쯤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개헌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과반 의석까지는 확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여론전이 이어지고 일본 내 의견 수렴 시한이 지나는 이번 주가 수출 규제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일본 국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에는 못 미쳐서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 결과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원 248석 가운데 124석을 새로 선출했는데요.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서 여권이 71석을 확보했습니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63석이 필요했는데 이보다 8석을 더 차지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과반 달성을 승리 기준으로 공언해온 만큼 자신이 제시해온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죠. 전체 의석의 3분의 2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립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지지 의사를 밝힌 일부 야당과 무소속까지 포함해 85석이 필요했는데요. 개헌 지지 세력은 81석에 그쳐 4석이 부족했습니다. 네, 과반은 넘겼지만 3분의 2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여권의 과반 유지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온 개헌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여권이 3분의 2를 장악한 상태였는데 선거 이후 4석이 부족하게 되면서 참의원 안에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게 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한다면 동력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어젯밤 현지 방송에서 야권에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적극 호소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데 어떤 전망들이 지금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를 통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도 그중 하나라는 건데요. 특히 선거운동과 맞물려서 단행되면서 최근에 가장 부각되어 온 경제정책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제재 완화나 철회 같은 방향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선거 이후로 일본 야권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에 맞서 연합한 5개 야당은 선거 전국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절반 가까이도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선거 결과 5개 야당 연합이 개헌 의석 확보를 저지하는 등 일정 부분은 성과를 거둔 만큼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강경 기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제동을 걸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이제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 움직임 이런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한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요. 전자, 통신, 센서를 비롯해 1,100개에 이르는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서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내각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되면 그 후 일주일쯤 뒤에 일왕이 직접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왕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21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8월 중하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이사회를 시작으로 국제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역할론도 계속해서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부터 한일 연쇄 방문에 나서는 등 한일 갈등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유령 사립고 8곳의 청문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유령 사립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호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 오늘부터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해당 학교나 학교 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청문이 잠시 전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문은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를 대상으로 열리는데요. 오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숙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 마지막 날은 중앙고와 한대부고가 청문에 나옵니다. 청문은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주재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학교와 법인 관계자 6명, 교육청에서는 교육혁신과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대표 5명도 참관하고 있습니다. 청문에서 최대 쟁점은 32개 세부 평가 지표 점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학교 운영 영역에서 학생 충원율과 학생 전출, 중도 일탈 등 8개 평가 지표,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교실 수업 개선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7개 평가 지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각 30점으로 자사고의 운명을 가른 요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당시 해당 학교의 총점과 6개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 의견만 알려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세부 평가 지표 점수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은 청문이 열리는 사흘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탈락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심의도 곧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상산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의는 기준 점수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등 절차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먼저 기준 점수인데요. 상산고는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부족해 떨어졌습니다. 기준 점수는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아 그동안 꾸준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통합전형평가의 적정설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전국 단위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가 감사 항목에서만 최대인 12점이 감점됐음에도 살아남은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시기도 논란인데 상산고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상산고의 운명인데 이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상산고가 극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상산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유원회 교육부 장관이 평가 견해는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상산고 측은 그러나 지정 취소 가능성은 없다며 예정대로 입학 설명회를 여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상산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1명은 지난 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용어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재지정 탈락이 확정될 경우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예. 네, 권호진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기를 맞아 국정의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제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실무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받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8월 예정된 개각 대상이 방통위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지금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후임 검증 작업에 청와대가 앞으로 착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음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와 함께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새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이를 막기 위해서 지난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외교 전문가이신 만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갈등 해법과 좀 두루두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세먼지 해결을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직 맡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취임 후 몇 달을 보내셨습니다. 일단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셨고 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각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당 또 이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과학계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적인 총의를 들어서 이 사회적인 재난 수준으로까지 발전된 그 미세먼지를 빨리 그 저감시키고 국민들에게 하여튼 그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아주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도 미세먼지 수준이 상당히 나쁨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뭐 예전에는 한철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했는데 요즘은 뭐 계절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문제가 됐는데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이제 원인 진단이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은 이제 흔히들 그 국내적인 요인, 국외적인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예. 보는 것 같습니다. 국외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만여 개에 달하는 그 사업장, 예. 저 발전소, 뭐 여러 가지 그 항만, 뭐 예. 또 이 농업 분야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 발생량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한 70%를 예, 뭐 석탄 화력 발전소 차지하고 포함해서요. 있고요. 예. 기타 이제 그 중국이나 이 동북아 지역에 이제 이웃 나라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는 것도 그 사실입니다. 이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서 4개 학계 그 전문가들, 그 학자 또 이 기상관계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 사회 대표, 또 이 정당 대표, 이 공무원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하여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을 아주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세먼지가 그야말로 사회적인
재난 수준에 달했고 예. 또 1년에 한 17,0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그 조기에 사망하는 이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거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런 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가 하여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과감하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 단기에 처방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9월에 국민의 체감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충격 요법을 담은 어떤 단기 처방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그 일상적인 그 정부에서 취한 이런 조치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 막을 타개할 수 수가 없다.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과감하게 국민들이 체감으로 예.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감한 조치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예. 우리가 단기에 이러한 그 미세먼지를 하여튼 적극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예. 저감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이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안 됐습니다. 제가 예.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예. 이러한 안을 그 대통령과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 이 그 기후 환경 회의가요. 이게 아주 그 범국가적인 그 대통령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예. 이 5대 정당의 그 국회의원들도 6분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사회 각계 각층의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일단 그 현지에서 일하는 많은 그 시민 대표들까지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을 구성을 했고요. 예. 이분들하고 이미 1차 하루 밤을 새워가면서 이틀간을 열심히 수기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이 전국을 3대 권역으로 나눠서 이 수도권, 호남 충청권, 영남권 세 군데 제가 직접 방문해서 예, 많은 예. 시민들 또 이 업계 대표들하고 토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승용차를 적게 운영한다든가 뭐 발전소를 좀 적게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9월까지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체감 효과가 뛰어난 이런 아주 강력한 처방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대외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예, 앞서 예. 해주셨는데요. 중국발 원인이 상당한 것이 이제 위성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 중국 탓 아니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외교적 해법이 중요할 텐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중국이 꼭 자기들의 영향이 한국에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 나가는 게 좋겠다, 네. 분석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중국의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한 최소한 30%, 35% 심할 때는 계절에 따라서는 50% 가는 것으로 전문가들 간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우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 3월 말부터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때부터 제가 시진핑 주석도 한 차례 만났고 예. 리커창 수상하고는 2차례를 만났습니다. 예. 물론 리간제라고 환경 생태 장관 기타 여러 가지 이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이 한중 간의 이러한 문제는 서로 그 미세먼지가 공기를 타고 장기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예.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기술 경험 공유하면서 같이 좀 해나가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금년 11월 달에 한중일 환경부 장관이 일본 오사카에서 또 이 동북아시아에 어떻게 인접국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고 제가 내달에는 또 몽골도 방문을 해서 예. 몽골 정부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혼자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것이 그렇죠. 이제 예. 장기 이동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 6개국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또 북한, 한국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몽골까지 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지난 5월 하순에는 그 유엔의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유엔 에스캅이라고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참석을 해서 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그런 그 안이 뭐냐면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각국 간에 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자 이런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가 하는 일, 그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보통 저희가 보도로 접할 때는 중국이 이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이 좀 약하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했었는데 직접 시진핑 주석도 만나보셨고 리커창 총리도 만났을 때는 이 원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인식에는 공감을 한다. 이런 걸 느끼셨다는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는 하여튼 누구는 할 것 없이 다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접국 간의 그 영향은 서로 미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데 우리가 자꾸 그 서로 인접국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좀 책임 공방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대로 하고 또 동시에 인접국과의 그 협력 관계도 해나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6월 5일 날이 그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제가 항저우에서 그 유엔과 중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도 그 환경장관이라든지 그 부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한중 간에 하여튼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그 국제 그 전문가들도 그런 데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 뭐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에도 워낙 관심이 많으셨던 경력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 이 미세먼지 해결사로서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그 참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일본 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집권 여당이 개헌 의석수는 못 미쳤지만 과반 의석은 너끈히 지금 넘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도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아베 수상과 이제 그 자민당이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한 이런 마당에 일본이 그러한 그 우리에 대한 그 압박의 수위를 갖다 뭐 빠른 시일 내에 완화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또 아베 수상 자신이 한국이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은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교적인 그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볼튼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또 방한하게 돼 있고 일본도 방문하고요. 그런 뭐 모든 기회를 잘 그 활용하면 어떤 그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흔히 그 외교에는 그 선과 악이 없고 또 영원한 승자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 관계고 서로 상호 주권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제법이라는 또 유엔 헌장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큰 틀이 있지만은 이 아주 냉엄한 그 국제 현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잘 직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좀 창의적이고 신축성 있는 그 외교 문제로 한일 간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선과 악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회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이 문제 부당하다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법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법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글쎄, 제가 이제 또 다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국제 관계 또 이 개인의 관계도 이 친구나 뭐 이 친구들은 뭐 선택할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계에서 이웃하고 있는 인접 국가의 관계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이런 점을 선택할 수가 우리가 없군요. 예. 좀 직시를 하고요. 특히 네. 이 한일 간에 과거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양국 간에 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그 큰 그 원칙을 합의가 되어놨으니까 지금 이러한 이 통상 문제로 불거진 이런 문제도 교섭의 그 가능성이 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그 엄중한 상황이죠. 다자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 강대국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특히 그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이 제일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 기구나 또 유엔이 정한 기후 변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탈퇴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으로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냉철한 그 현실을 갖다가 분석한 가운데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런 그 개인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분쟁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감정을 먼저 보이는 경우가 잘못하면 좀 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그 분석, 현실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 외교 교섭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뭔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두 정상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 총리가 어제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해법도 사실 정상 간의 만남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65년에 우리가 청구권 그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된 바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정상들 간에 이게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수상 간에 이런 그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그 틀 그리고 이 다자주의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까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쓸려가는 이런 모습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제 정상 간에 흉금을 터놓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논의하면은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그 말씀드릴 만한 이런 그 처지는 좀 아니죠, 제가. 예. 위원장님께서는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아베 총리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시고 몇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외교가에서는 특사를 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원장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특사를 통한 일단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특사라든지 어떤 물밑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또 특사를 누구를 보내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그 대통령께서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좀 어프로치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약간 정상 간의 어떤 감이 서로 통한다 이럴 경우에 아주 고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 보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아베 수상도 어떤 한국이 어떤 안을 내면은 좀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중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좀 잘 이용하고 특히 내일 그 볼튼 그 국가안보부 장관이 오는 경우에 서로 고위층에서 잘 그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층 그럼 북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 정도로 해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볼턴 보좌관이 어떤 이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한미일이 이렇게 한 자리에 셋이 만나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요. 미국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일 간에 고위 아주 지도층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조기에 해결하는 그 방법이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동북아 전체를 볼 때에
이 한국과 일본은 어떤 그 기준을 보더라도 민주주의 원칙,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아주 고속 그 성장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끼리 서로 티격태격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러모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이게 감정적인 대응을 이렇게 하면은 저짝의 그 감정에 또 같이 말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그 정부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냉정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그 외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대일 특사의 요청이 온다면 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뭐 가상적인 그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형편은 가상적인 아닙니다. 질문이기 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은 질문은 반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미세먼지로 모셨고 저희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YTN 사이언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고요. 외교적 현안도 뭐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 좀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견을 좀 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예. 그 YTN이 이 맑은 공기 또 숨 쉬는 저 대한민국 예. 이런 그 캠페인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또 미세먼지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게 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또 위원장님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본의 경제 도발 3주차. 이번 주 한일 갈등 관련한 굵직한 일정들이 예고돼 있는데요. WTO 일반 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의제가 논의되고요. 볼턴 미국 국가안보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내일 또 한국에 들어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지 의견 청취를 하는 기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일 외교전의 슈퍼위크죠. 우리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잠시 뒤 정치평론가 두 분과도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